여수구항 수산시장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길에 혼자만 켜진 작은 칼국수집의 불빛이 따스했다. 정분이는 30해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 육수를 올렸다. 커다란 숯에서 뽀얗게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어머, 또 이러네. 분이는 가슴팍에 손을 올렸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두근거림이 오늘따라 더 심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봐도 가슴 한편이 답답하기만 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분이야, 벌써 왔네? 옆집 생선가게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다. 분이는 애써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이웃들은 가족과 같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걱정이 있었다. 오전 10시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무렵 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병원 예약 시간 때문이었다. 지난주부터 가슴 통증이 심해져 마침내 큰 병원에 가보기로 한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여수병원 심장내과.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어머님, 대동맥 판막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에요. 이 정도면 언제 위험한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분이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위험하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만 귀에 들어왔다. 수술을 해야 합니까? 네, 판막 치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약 9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수술 전 선납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분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900만 원이라니 평생 칼국수를 팔아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어쩌지, 정말 어쩌지. 집에 들어서자 거실 한편에 쌓인 남편의 유품이 눈에 들어왔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정기봉. 술과 도박, 그리고 바람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그 사람.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원망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다. 분이는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누렇게 변한 봉투 안에는 어떤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봉투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 정도윤의 번호를 누르고 지우기를 몇 번 반복한 후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도윤아.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 아들 도윤의 목소리는 바쁜 듯 성의 없었다. 분이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500만 원의 선납금 이야기까지. 엄마, 그게 지금 정말 어려운 때라서요. 도윤의 대답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도윤아, 엄마가 살려고 하는 얘기야. 수술 안 하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의사가. 엄마, 이해해 주세요. 장인어른 칠순이 코앞인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요.
지수도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한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아버님 파티 준비하느라 정말 빠듯해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분이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칠순 파티 준비가 자신의 목숨보다 급한 일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알겠다. 그럼 도연이한테 물어볼게. 딸 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엄마, 나도 지금 급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엄마 수술 얘기? 나중에 줄게, 나중에. 도연은 오히려 자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평소처럼 말을 바꿔가며 얼버무리더니 급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틀이 지났다. 분이는 가슴 답답함을 견디며 평소처럼 칼국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 옆집 김치찌개집 사장님이 급하게 뛰어왔다. 분이 언니, 이거 봐요. 도윤이 여수에 와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SNS 사진이 떠 있었다. 여수의 한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도윤과 지수가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뒤로는 금박이 번쩍이는 거대한 케이크와 화려한 꽃장식이 보였다. 장인어른 칠순 파티래요. 저 요트 빌리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하루에 몇백만 원은 할 텐데. 분이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800만 원은 없다던 아들이 장인의 칠순 파티에는 몇천만 원을 쓰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다. 분이 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 분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혼자 집에 앉아있던 분이는 화가 나서 식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렸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것이 며칠 전 발견한 낡은 서류 봉투였다. 봉투에서 흘러나온 서류들 중 하나가 분이의 눈에 띄었다. 여수어촌계 공유수면 사용보상권 지분증이라고 적힌 오래된 종이였다. 남편이 젊은 시절 어촌계에서 받은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몰랐다. 이게 뭘까? 분이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복잡한 한자들과 도장이 찍힌 공식적인 문서 같았지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다. 그저 남편이 남긴 또 하나의 유품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서류를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이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날 밤 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요트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800만 원은 없다던 그들이 몇천만 원짜리 파티를 벌이고 있다니.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분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70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외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직 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분이는 결심을 굳혔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오래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다.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은퇴한 감정평가사인 최상록을 만나볼 생각이었다. 다음날 오후 분이가 평소처럼 칼국수를 끓이고 있을 때
반가운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초등학교 동창인 최상록이었다. 74세의 나이에도 반듯한 정장 차림에 든든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록은 은퇴 전까지 감정평가사로 일했던 인물이었다. 분이야, 연락받고 왔어. 몸이 많이 안 좋다며? 상록은 빈 테이블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분이는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적어도 자신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상록아, 고마워.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했어. 분이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수술비 이야기, 그리고 자식들의 냉정한 반응까지. 상록은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매정해졌어. 부모 수술비보다 장인 파티가 더 중요하다니.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분이야, 내 남편이 남긴 서류 같은 거 혹시 없어? 어촌계나 그런 것 관련된? 그런 게 왜? 분이는 깜짝 놀라며 상록을 바라봤다. 며칠 전 발견한 지분증이 떠올랐던 것이다. 실은 있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분이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상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살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분이야, 이거. 여수어촌계 공유수면 사용보상권 지분증이네. 그게 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문서야. 혹시 요즘 해상풍력 발전소 얘기 들어봤어? 분이는 고개를 저었다. 상록은 휴대폰을 꺼내 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 여수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야. 그런데 이 발전소를 위해서는 육지의 배후부지와 저반시설이 필요해. 바로 내가 가진 지분증이 적힌 지역이 그 후보지 중 하나야. 상록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계속했다. 만약 이 지역이 최종 선정되면 막대한 보상금이 나와. 내가 대략 계산해 봤는데. 상록은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분 비율과 현재 지가를 고려하면 최소 70억에서 최대 100억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분이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70억? 100억? 그런 큰 돈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상록아, 농담하지 마.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농담이 아니야. 이 서류가 진짜라면 정말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분이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특히 내 자식들한테는. 상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왜? 내 자식들인데. 분이야, 생각해봐. 수술비 800만 원도 안 주려던 자식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당장 내 건강부터 챙기자.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게. 박연호라고 하는데 이런 일의 전문가야. 상록은 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정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지만 재산은 문서로 지켜야 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그래. 분이는 상록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친구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편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고마워 상노가. 정말 고마워. 뭘?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인사를 했어? 일단 내일 박 변호사를 만나보자. 그리고 분이야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일단 빌려줄 테니까. 상록은 일어서며 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근데 정말 조심해.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날 저녁 도윤과 지수는 집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수가 휴대폰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여보, 요트 파티 사진이 SNS에 올라간 게 문제가 될까요? 시어머니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엄마가 SNS를 할 줄 아시나? 도윤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수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윤아, 어제 요트에서 찍은 사진 봤어. 도윤은 순간 당황했다. 어떻게 엄마가 그 사진을 봤을까? 아, 그거요? 그건 회사 행사였어요.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거예요. 회사 행사에 지수도 함께 가고 장인어른 칠순 케이크도 있었나? 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엄마, 그게... 됐어. 나도 이제 알겠다. 내 수술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정말 빠듯해서. 알겠다고 했잖아. 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도윤은 불안해졌다. 평소 감정적으로 대응하던 어머니와는 다른 반응이었다. 그날 밤 도윤과 지수는 침실에서 속삭이듯 대화했다. 여보, 시어머니 반응이 이상해요. 평소라면 울면서 서운하다고 하셨을 텐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지수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다. 여보, 혹시 어촌계 보상 얘기 들어봤어요? 요즘 여수에서 해상풍력 때문에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촌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시아버님이 어촌계 조합원이었잖아요.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서류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도윤의 눈빛이 변했다. 그럴 리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보자. 만약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미리 위임장을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계산을 정당화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수가 예쁘게 포장된 과일 상자를 들고 분이를 찾아왔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지수는 평소보다 더 공손한 태도로 말했다. 그런 것도 다 지나간 일이야. 차나 한잔 하자. 분이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차를 끓였다. 지수는 기회를 엿보다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각종 서류나 재산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위임장 같은 걸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실 것 같아서요. 지수는 미리 준비해온 포괄 위임장을 꺼냈다. 이거 한 번만 사인해 두시면 나중에 은행 업무나 각종 신청 서류 같은 거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분이는 서류를 받아보았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대충 모든 권한을 며느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인 것 같았다. 지수야,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지금은 수술 준비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서.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해두세요. 수술 받으실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분이는 단호했다. 안 돼. 이런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분이는 서류를 지수에게 돌려주었다. 지수의 얼굴에 순간 실망의 빛이 스쳤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다. 분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상록의 말이 떠올랐다. 재산은 문서로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분이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자식들이 자신의 수술비는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위임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상록이 말한 그 서류와 관련이 있는 걸까? 분이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지분증을 다시 꺼내보았다. 여전히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겨줘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내일 상록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한 분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 않겠다고. 다음날 오후 분이는 상록과 함께 박연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49세의 박 변호사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상록의 후배답게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 첫인상에서부터 드러났다. 어르신, 상록 선배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분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분이가 가져온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돋보기까지 꺼내 글자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이 서류는 진본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록 선배님 말씀이 맞아요. 해상풍력 배후부지 보상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그런 큰 돈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 건강이에요. 수술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수술비 선납금 500만 원을 먼저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쓰시고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갚으시면 돼요. 변호사님, 그럴 수는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큰 돈을. 어르신, 제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분증이 담보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언대용 신탁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계속 받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을 어르신이 원하는 곳에 기부하는 제도예요. 여수의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이나 독거 어르신 의료비 지원 같은 곳에 말이죠. 분이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처럼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럼 내 자식들은? 물론 자녀분들도 일정 부분 상속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제대로 모시고 효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상록이 거들었다. 분이야, 이게 내 삶을 지키는 장치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내 재산을 건드릴 수 없어. 분이는 깊게 생각했다. 수술비도 없다던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맡겨두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나을 것 같았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분이는 순천향대학교 여수병원에 입원했다. 박 변호사가 대여해준 500만 원으로 수술 선납금을 낸 덕분에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수술 전날 밤 도윤과 지수가 병실을 찾아왔다. 평소보다 더 극진히 간병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세요. 저희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지수는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주며 말했다. 도윤도 평소에 보기 드물게 어머니 곁을 지켰다. 엄마, 혹시 수술 중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사인해 주세요. 도윤이 다시 포괄위임장을 꺼냈다. 이번에는 의료진과의 협의를 위한 응급위임장이라는 명목이었다. 도윤아, 그런 건 필요 없어. 내가 의식이 있는데 뭘. 엄마, 만약을 위해서요. 수술 중에는 가족이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동시에 상록도 면회를 왔다. 도윤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분이야, 내일 수술 잘 받아.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 상록은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도윤과 지수는 상록의 등장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상록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도윤아. 어머니 모시느라 수고가 많구나. 상록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분이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상록과 박 변호사를 불렀다. 혹시 내가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신탁 계약도 완료됐고 어르신의 뜻대로 모든 게 진행될 겁니다. 박 변호사가 안심시켰다. 분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4시간에 걸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이다. 분이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도윤과 지수가 곁에 있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수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아무리 계산적이라 해도 시어머니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다. 분이가 마취해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틈을 타서 다시 위임장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어머님, 의식이 좀 흐릿하시죠? 지금 간단한 서류 하나만 사인해 주세요. 퇴원 수속 관련된 거예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분이는 평소보다 더 또렷한 정신으로 대답했다. 아니야, 나 정신 멀쩡해. 그리고 그런 서류는 사인 안 할 거야. 일주일 후 분이는 무사히 퇴원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회복도 순조로워 의사들도 만족해했다. 퇴원 당일 분이는 자식들을 칼국수집으로 불렀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분이는 평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 지수 그리고 딸 도연까지 모두 모였다.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분이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오늘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 분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도윤아, 내가 지난번에 전세 보증금 3억이 필요하다고 했지? 도윤은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다. 네, 전세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그리고 지수야, 너는 상속세 대비해서 미리 위임장을 받아두고 싶다고 했고, 지수도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님, 그건 진짜 어머님을 위해서. 됐어. 다 들었으니까. 분이는 손을 들어 말을 멈춰 세웠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은 간단해. 내 재산은 이미 신탁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신탁이 뭔 말씀이세요? 도윤이 급하게 물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생활비와 치료비만 받는다. 나머지는 모두 여수의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과 독거 어르신들 수술비로 쓰인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연이 소리쳤다. 너희가 뭘 해준 게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해? 분이는 서랍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다. 도연아, 내가 지난 5년간 나한테 빌려간 돈이 총 2,800만 원이야. 한 번도 갚은 적 없지? 장부에는 날짜별로 빌려간 돈의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도윤아,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준 예단비 1,500만 원, 신혼집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이것도 빌린 거라고 했으면서 한 푼도 안 갚았잖아.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까지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두고 있을 줄은 몰랐다. 엄마, 그건 저희도 어려워서 요트에서 샴페인을 마셨나? 장인 칠순에 45천만 원을 썼나? 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건 회사 행사라고 했잖아요. 지수가 변명했지만 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회사 행사에 금박 케이크에 장인어른 칠순 축하라고 써 있더라. 이웃들이 다 봤어.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윤이 협박조로 나왔다. 엄마, 그럼 저희가 친자 소송이라도 해야겠네요. 아니면 한정치산 신청이라도. 그때 칼국수집 문이 열리며 박연호 변호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분이 어르신께서 부르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도윤 씨, 지금 친자 소송이나 한정치산 말씀하셨나요? 유감스럽게도 그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르신의 의사능력 관련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가 있고 신탁계약 당시 모든 과정이 공증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자관계야 DNA 검사를 하시든 말든 상속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신탁이 완료되었으니까요. 도윤과 지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들이 생각한 모든 방법이 이미 차단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혹시 어르신께 강압적으로 서류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하거나 협박을 하시면 노인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살려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내 재산 얘기하지 마.
너희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도연이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엄마 피는 못 속여요. 저희가 아무리 못해도 자식인데. 자식이면 부모 수술비 800만 원이 없나? 자식이면 장인 파티에 몇천만 원 쓰면서 엄마는 죽어도 상관없나? 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만 가.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아. 자식들이 모두 나간 후 분이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걸 알았다. 창밖으로 여수 바다가 보였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곧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은 분이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신탁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분이는 수술 후 회복에 전념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상록이 흥분된 얼굴로 칼국수집에 뛰어왔다. 분이야. 해양수산청에서 공고가 났어. 상록은 휴대폰을 들이밀며 숨을 헐떡였다. 화면에는 여수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후부지 및 접안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점용 허가. 고시라는 제목의 공문이 떠 있었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가진 지분증에 해당하는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는 얘기야. 이제 정말 보상금이 나와. 분이는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큰 돈이 자신에게 올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상록아, 정말 확실한 거야? 확실해. 내가 바로 감정평가 의뢰를 넣었어. 며칠 후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야.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여수 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당연히 도윤과 지수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날 저녁 도윤은 급하게 지수와 대화했다. 여보, 정말 시어머니가 그런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이미 신탁해버렸다고 하는데. 지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도윤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신탁 해지 방법을 찾아봤다. 하지만 나오는 정보는 모두 절망적이었다. 이미 공증까지 마친 신탁은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상록이 들고 온 감정평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분이야, 최종 감정가가 나왔어. 하한선이 73억, 상한선이 98억이야. 분이는 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73억, 98억? 그런 돈이 정말 자신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상록아, 농담 그만해. 농담이 아니야. 이 서류 봐. 공식 감정평가서야. 상록이 보여준 서류에는 정말로 그런 금액이 적혀 있었다. 분이는 손이 떨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보상 협의가 시작될 거야. 아마 몇 개월 내에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 그 소식을 들은 도윤과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늦게 분이의 집을 찾아갔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도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분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도윤아, 이 늦은 시간에 왜 왔어? 내일 이야기하자. 어머님,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탁 같은 거 다 취소하고 가족끼리 다시 의논해요. 취소할 것도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문 밖에서 지수의 목소리도 들렸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분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도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그 돈은 원래 저희 아버지 거잖아요.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문 안 열면 억지로라도 들어갈 거예요. 도윤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어머, 도윤이가 왜 저러지? 상황이 심각해지자 누군가 지구대에 신고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저기요, 이 사람들이 노인 집 문을 부수려고 해요. 이웃 상인이 설명했다. 경찰은 도윤과 지수를 제지했다. 댁들이 누구세요? 저희는 이 집 아들 며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문을 부술 권리는 없습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결국 도윤과 지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노인학대 신고까지 접수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다음 날 박연호 변호사가 분이를 찾아왔다. 어르신, 어젯밤 일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도윤 씨와 지수 씨는 벌금형과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어르신, 지금이라도 선을 긋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미 보상금 소식이 알려졌잖아요. 박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분이에게 접근할 것이고 자식들의 압박도 더 심해질 것이었다. 3달 후 가을 여수 앞바다에는 거대한 해상풍력 발전기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이에게는 정말로 78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신탁 계약에 따라 분이는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받게 되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분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편히 사시겠네요. 이웃 상인들은 분이의 행운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분이에게 가장 기쁜 일은 따로 있었다. 신탁재단에서 시작한 장학금과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첫 번째 수혜자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여수의 한 초등학생이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8살 난 아이가 분이에게 그림 편지를 건넸다. 고마운 할머니께라고 삐뚤삐뚤 쓴 글씨가 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아이고 이쁜 것.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자라야 해. 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분이의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여수의 한 시민이 거액의 보상금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분희 씨는 78억 원의 해상풍력 보상금을 신탁하여 지역 아동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V 화면에는 분이가 칼국수를 끓이는 모습과 함께 인터뷰 내용이 나왔다. 저도 수술비 때문에 고생해 봤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한편 도윤과 지수는 벌금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지수가 사회봉사를 하면서 독거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딸 도연도 변화했다. 엄마가 받은 보상금 소식을 듣고는 처음에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이나마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도연이 50만 원을 들고 와서는 분이에게 건넸다. 뭘 갚아, 이제 와서. 그냥 내가 잘 살기만 해도 돼. 분이는 돈을 받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분이는 칼국수집에서 평소처럼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30해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분이 언니, 이제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계속 하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이게 내 삶이야.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분이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한 맛이 났다. 국물은 불을 끄지 말고 오래 지켜봐야 맛이 나는 거야. 사람도 재산도 그렇더라고. 분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여수 바다가 보였다. 저 멀리 새하얀 풍력 발전기들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바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에너지처럼 분이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분이는 항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야 내 계절이 온 것 같아. 70이 넘은 나이에 찾은 자유. 돈 때문에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쁨까지. 분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시원했다. 몇 달 후 여수시에서는 정분이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이는 소감을 말했다.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해요. 이 재단이 여수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관객석에는 도연도 앉아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딸의 모습을 본 분이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행사가 끝난 후 분이는 다시 칼국수집으로 돌아왔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저녁 무렵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채웠다. 분이는 평소처럼 칼국수를 끓이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분이 언니, 이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행복해. 정말 행복해. 분이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나서 분이는 혼자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여수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풍력 발전기들이 조용히 돌아가며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분이는 찻잔을 입에 대며 마지막 독백을 중얼거렸다.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사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수의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72세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듯 했다. 분이 할머니의 용기 있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